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부가가치 성장률의 장기 추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산업으로부터 공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영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영국 내에서 1차 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식민지나 반식민지에서 1차 상품을 수입하고 그 지역에 공산품을 판매하는 무역구조가 형성되어 나타난 측면도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때 이와 같은 무역구조가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제조업은 1차 상품의 가공업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화학공업의 발전으로 공업은 1차 상품 생산체계로부터 상당히 자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석유의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고도성장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였습니다. 1차 산업으로부터 공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때와는 달리 이미 화학산업이 상당히 발전하여 공업은 1차 상품보다 화학산업에 더 의존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였을 때보다는 전 세계 생산에서 1차 상품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공업국과 1차 상품 생산국으로의 분화 속에서 한국이 공업 쪽으로 위치를 옮긴 측면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1차 상품 생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공산품의 생산은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성장률의 차이에 의해 나타납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11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률이 가장 빨랐던 산업은 광공업이었습니다. 광공업은 대공황기의 충격에 의해 성장이 크게 하락한 1926년에서 1931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산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뒤이은 산업은 SOC 및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농림어업은 1953년에서 1961년을 제외하고는 SOC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어업의 경우도 1935년에서 1940년 동안을 제외하면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에 둘만합니다. 성장률이 빠른 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성장률이 낮은 산업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즉, 성장률의 차이는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낮았기 때문에 농림어업 비중은 감소하였고 광공업의 성장률은 높았기 때문에 광공업의 비중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식민지기에도 광공업과 SOC 및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1940년에도 농림어업의 비중은 40%를 넘고 있었습니다. 1940년은 남북한을 합한 통계인데 남한보다 북한에서 공업화가 더 진전되었기 때문에 1953년 남한의 광공업의 비중은 1940년의 남북한 광공업 비중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농림어업의 비중은 1953년에 48.2%였는데 이후 북용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하긴 하였지만 1964년에 48.3%로 1953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이후 광공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1977년에는 광공업의 비중이 농림어업의 비중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SOC 및 서비스의 비중은 1930년에
45%를 넘었는데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1967년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 67.8%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는 그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성장률의 차이로부터 부가가치 성장에 각 산업이 기여한 비율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률은 낮더라도 부가가치의 비중이 큰 경우 부가가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한국에서는 산업별 성장률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에서 각 산업의 비중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양자의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각 산업의 기여율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까지는 농림어업이 부가가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 SOC 및 서비스와 관공업의 기여율이 농림어업의 기여율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어업의 기여율은 1930년대 초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였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SOC 및 서비스의 기여율은 1931년에서 1936년부터 관공업의 기여율은 1935년에서 1940년부터 농림어업의 기여율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각 산업의 기여율은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SOC 및 서비스의 기여율이 가장 높고 관공업의 기여율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지만 관공업의 기여율과 농림어업의 기여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관공업과 농림어업의 기여율은 1970년대 초까지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농림어업의 기여율이 빠르게 하락함으로써 관공업의 기여율이 농림어업의 기여율보다 뚜렷하게 더 높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농림어업의 기여율은 매우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고도성장기에도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관공업의 기여율은 SOC 및 서비스 기여율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은 주목에 들만 합니다. 관공업은 자급자족의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아서 관공업의 발전을 밑받침할 도소매 및 운수통신의 발전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금융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업의 발전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업 발전에 의해 유발된 SOC 및 서비스의 성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공업의 기여로 파악한다면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관공업의 기여는 관공업의 성장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SOC 및 서비스의 기여율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베리의 연구에 의하면 공업에서의 나라별 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공업은 쇠퇴할 것이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공업은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정은 각 나라의 공업의 생산성 격차가 사라질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이 강한 나라는 공업의 비중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공업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업이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강의는 제6주차 수출주도 공업화와 제7주차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더 세심하게 고찰할 것입니다. 농림어업에서 광공업과 SOC 및 서비스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주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로부터 자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본 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다음에 고찰할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총저축률과 국내 투자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